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유비가 47가지 여러 군데의 전쟁을 돌아다니면서도 자기의 어떤 연고지를 찾지 못하고 비육지탄이란 사자성어가 유비가 했죠. 이제 잠시 아마 전쟁에 없는 그러한 기간이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허벅지에 살찐 모습을 보고 할 일이 없고 해내온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스럽게 탄식했다는 게 비육지탄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사상에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27의 자갈공명을 만날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갈공명의 천하삼분지계가 나오는 거죠. 기존에 하북 지역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던 조조, 그 다음에 강남 쪽에 송건, 나머지 부분에 어디다 자리를 잡아야만이 유비가 어떤 터전을 가꿀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것을 27의 그 나이에 자갈공명은 천하를 아마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곡한 유비의 설득으로 인해서 이제 자갈공명이 합류하게 됐는데, 그 전에 20년 정도의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간우와 장비와 셋이서 도원결의를 맺고, 삼국지에서 나오는 이제 그 장수들 중에서도 여포를 제외하고는 가장 영역이 뛰어났던 사람이 간우, 장비였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 하나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20년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은 그만큼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시각, 전략, 이게 이제 부족했던 거였고, 그걸 비로소 이제 자갈공명을 맞이하면서 천하삼분지계라는 것을 듣고 유비의 시야가 트이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자갈공명도 어떤 한나라 황족의 후예라는 유비를 보고, 또 유비가 갖고 있는 그 웅대한 꿈을 읽고 나서 이제 유비하고 합류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5, 16년 정도 자갈공명의 어떤 그 도움으로 유비가 이제 형주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촉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도 나라를 세우면서 황제까지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천하삼분지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은 400년 전에 그보다 한신의 모사였던 개철에 의해서 한신학이 한번 제시됐던 천하삼분지계였습니다. 그때는 한신이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 하북 지역이었고, 삼국지 조조가 갖고 있던 지역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이 갖고 있던 지역이 지금 유비가 이제 나라를 세웠던 서촉 지역이었고, 그때 황후는 동호 지역이었죠. 삼국지에는 송권이 갖고 있었던. 그래서 한신의 그때의 입장은 유방과 황후가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또 더구나 거의 전쟁의 신이었죠, 한신은. 그래서 한신이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하게 삼국으로 정립이 됐었고, 오히려 한신에 의해서 천하가 통일될 수도 있었을 텐데, 개철의 어떤 천하삼분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음에도 한신은 처음부터 천하의 어떤 경애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방하고 황후는 패권을 노리고 천하를 경략할 꿈을 갖고 있었는데, 한신은 유방의 어떤 한 장군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한항에 봉해졌지만은 유방의 가의 의리를 내세우면서 개철의 어떤
계획을 갖다가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제 또 돌아보면은 한신 주변에는 그만큼 그 같이 천하를 갖다가 도모할 그러한 인재들이 주변에 없었죠. 예, 그 점이 또 한계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후는 중국 역사상 가장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의 그 패도적인 경향, 그 다음에 그 참모들의 진언을 갖다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그보다 훨씬 힘이 양하고 그랬던 유방한테 결국은 피했는데, 유방은 참 그 기록된 것 보면은 뭐 인격이 갖춰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데 좀 어떤 동네 건달 정도의 출신이었지만은 그 밑에 장자방이라고 불렸던 장량, 그 다음에 서화, 이런 두 사람의 아주 적극적인 전략과 행정에 도움을 받았었고, 그 나머지 따르던 장수들을 잘 관리하는, 그리고 뜻을 항상 천하의 경영에 두었던 그런 게 이제 플러스 영이 돼가지고 결국은 유방이 그때 천하를 통일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이 성공하려면은 첫째는 그 일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려는 그 사람의 거기에 맞는 꿈, 그 다음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게 좀 가치가 있고 명분이 있는 꿈, 요게 그냥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야 된다. 물론 이제 뭐 유비나 조조나 성권이나 그 어떤 제국을 잠깐은 형성을 했지만은 그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건 이제 큰 시대의 흐름에 그런 나라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 그때 어떤 전체적인 그 어떤 문화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새 나라는 정리가 되고, 또 약간의 그 모호 16국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른 나라가 통일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던 것은 잠깐 저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하면서 또 호남의 새로운 모습으로 정립되는 걸 원해서 그걸 제가 얘기하면서 이 제갈량의 꿈을 생각을 했습니다. 대립을 위한 그 천하 삼분지계가 아니고 이제 우리 호남이 정상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홍업 씨의 역할이 크다. 김홍업 씨는 제가 그 편에서 올린 그 내용대로 아버지인 김대중 대통령의 정말로 그 이대한 꿈 1차적은 이뤘습니다. 국가의 이제 통수권자가 됐었고, 얘기했듯이 북한하고도 어떤 개방의 물꼬를 열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본인의 그러한 그 필생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하셨고, 자, 이 업적을 우리 김홍업 씨께서 한번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정상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뜻을 같이 했던 그 김대중 대통령을 따랐던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한번 호남을 찾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 뭐 만들어내거나 그런 건 아니죠. 호남은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이대한 역사 문화를 갖고 있고, 이대한 전통을 갖고 있고, 이대한 맛을 갖고 있고, 너무나 좋은 조건들이 많은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권력, 자기들의 정치에만 이용하려는 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저는 호남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로 호남을 사랑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들의
저는 그 호남에서는 우리 김홍업 씨하고 김대중 씨를 모셨던 그 참모들하고 같이 하면은 좋은 사람들이 충분히 공천되고 충분히 당선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유업을 다시 빛나게 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도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리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강주가 대한민국의 선도하는 그러한 고장이 될 수 있는, 더불어서 지금 호남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고향분들이 전 국민이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그 김홍업 씨가 전 대통령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일에 참여한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가장 연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전두환 대통령 아들 그 사람도 같이 하셔가지고 우리 전 대통령 자녀들이 우리 호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강주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빛고울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호남의 문화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가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호남인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기왕이 뜻 있는 일에 참여하셨으니까 김홍업 씨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큰 뜻, 그리고 호남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누가 됐던 걸 씻어내고 선명하고 깨끗하고 진취적인 그러한 정치인들을 발굴하셔가지고 호남을 한번 되살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몇십 년 동안 투쟁해서 이루어냈던 그 민주화, 그 업적이 전 국민에게 기릴 수 있는 그런 업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